때는 2006년 8월 22일 오후 5시경 112로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여기 하수처리장인데요. 그 쓰레기 봉투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이게 사람 같거든요. 빨리 와서 확인 좀 해주세요. 에? 누가 어쩌다 발견한 거죠? 성동구에 있는 하수처리장 직원이었는데요. 이물질들을 자동으로 걸레는 기계에 커다란 쓰레기 봉투 같은 게 걸려서 수거 차량에 옮기려고 봉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봉투가 살짝 찢어지는 바람에 안에 있던 걸 보고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 봉투가 찢어졌어요. 그 무게가 꽤 나갔나 보네요. 야, 봉투가 만약에 안 찢어졌으면 영영 모를 뻔했네요. 그럼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건가요? 네, 시신이었습니다. 아, 그래,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당직이어서 가장 먼저 출동을 했었거든요. 네. 봉투 크기가 얼핏 봐도 100리터 정도의 꽤 큰 쓰레기 봉투처럼 보였는데 오래돼서 그런지 인쇄된 글씨도 안 보이는 하얀 봉투였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꽉 묶여 있어서 찢어진 구멍으로 봤을 때는 마네킹인가 싶었는데 사람 몸통이 들어있었고요. 시신 상태는 어땠을까요? 상반신은 머리부터 목까지가 없었고요. 양쪽 손목이 모두 절단돼 있었습니다. 하반신은 엉덩이 아래, 양쪽 허벅지가 잘려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부패가 돼 있었는데 일부는 실압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얼굴이랑 손, 다리가 없는 거네요. 가슴 부위의 신체적 특징을 봤을 때 여성의 시신이었고요. 알몸의 여성 시신이었다. 나머지는요? 그래서 형사님들이 가장 먼저 서둘렀던 게 그 바로 남은 부분, 그 시체의 남은 부위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이게 신원 파악을 하려면 찾아야 되잖아요. 손도 없으니까. 사실 저는 이제 이 사건 때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면서 현장에 저도 출동을 했었는데요. 하수 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생활 하수잖아요. 그러니까 싱크대, 세면대, 화장실 이런 데에서 나오는 물들이에요. 이렇게 큰 봉투가 걸리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수사팀과 이제 과학수사팀에서는 범인이 시체를 투입할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맨홀 뚜껑을 열고 거기에다 유기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수처리장까지 흘러내려왔다. 이렇게 추정을 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맨홀을 열어서. 근데 이 맨홀 뚜껑도 굉장히 무거울 텐데요. 야, 그러면은 혼자 하기 어려우면 단독 범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수 처리장이면은 엄청나게 지역이 넓었을 텐데 그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서울 북부 지역에 10개 구의 생활하수가 다 이곳으로 오고요. 경기도 의정부까지 일부 연결돼 있었습니다. 시신을 넣을 수 있는 크기의 맨홀은 약 1353개로 주변 일대를 탐문하고 하수 처리장의 하청업체, 전 현직 종사자 모두 명단을 받아 확인도 해보고요. 그때 실험도 했었습니다. 근데 실험이라는 게 어떤 실험을 하셨다는 거죠? 몸통의 무게가 29kg이었거든요. 같은 무게의 고기 내장을 비슷한 봉투에 넣어 가까운 청계천, 정릉천, 면목천, 우이천에서 흘려보내 봤는데 청계천이랑 정릉천은 하수처리장에 도착 못했고요. 면목천은 약 이틀, 우이천은 하루 만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망한 지 최소 한 달 정도 된 시신이었기 때문에 당시 폭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았다면 하수처리장에서 발견되진 못했을 거라고 보고 청계천이랑 정릉천 쪽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를 했었습니다. 아, 오히려 반대로. 그렇죠. 시신이 이제 오래된 시신이니까.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긴 어려웠을 지역을. 그래서 찾으셨나요? 내시경 카메라까지 모두 동원해 봤지만
나머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혹시 나왔나요? 사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등 허리 오른쪽에 자창이 4개 있긴 했는데 출혈이 없는 거로 봐서는 사후에 갈고리와 같은 날카로운 것에 찔렸던 것으로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절단면이 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칼이나 톱으로 잘랐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손목뼈는 마치 힘으로 꺾어 부러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아, 너무 끔찍하네요. 정말. 너무 끔찍하네. 네. 이게 뭐 절단을 한 게 아니라 부러뜨렸다. 토막을 내다가 거기만 부러뜨린 이유가 뭘까? 신원을 추정할 만한 다른 건 없었고요. 정확하진 않았지만 3, 40대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 피임 기구인 루프가 나왔고요. 출산을 한 경험도 있는 데다 관절에 퇴행이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특이한 건 피해자가 좀 독특한 혈액형이었습니다. 독특한 혈액형? 그리고 독특한 혈액형이라는 게 뭔가요? 그런 게 있나요? 시스 AB형으로 나왔습니다. 네? 시스 AB형이요? 시스는 이제 돌연변이 혈액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네, 이게 시스라는 말은 이제 프랑스어인데 한쪽에 있다 이런 의미의 시스예요. 부모로부터 한쪽 유전자만 받은 경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뭐 O형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A형이면 보통 자녀가 O형 아니면 A형만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것을 안 받고 어머니의 A형 유전자의 그 외조모부의 영향으로 일부가 B형 유전자로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AB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때 그런 몰랐지. 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면 이거 친자가 맞냐 아니냐 그렇죠. 뭐 문제가 굉장히 생길 수 큰 오해가 있는. 생기죠. 네. 특이한 혈액형이니까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국립혈의원에 헌혈을 했던 사람들 중에 시스 AB형인 미귀가자들을 확인했지만 피해자나 그 가족들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혹시 루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전에 성형수술한 그 흔적으로 병원을 찾아가가지고 백골 시신도 신원을 밝힌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루프 제조업체와 시술을 진행한 병원들을 싹 다 확인해 봤는데 소득은 없었고요. 약 1년 정도 기간을 잡고 하수가 유입되는 지역의 미귀가자 중 30, 40대 여성이 약 1000명 정도 돼서 그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은 분들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럼 그 시체가 들어있던 그 봉투는요? 그게 진짜 쓰레기 봉투라면은 지역을 좁힐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저희도 작은 희망을 걸고 지워진 글씨가 있는지 복원해 보려고 국가수에 정밀 감정을 맡겼는데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국가수에서 재질이랑 성분을 분석해서 저희가 제조 공장들로부터 판매처들까지 수십 곳을 방문했지만 모두 허탕이었고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할 수 있는 거 싹 다 하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단서가 될 만한 게 나오면은 매일 탐문하기를 반복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저희 모두가 한번 크게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혹시 토막 시신이 또 나온 건가요? 비슷합니다. 시신이 발견되기 7개월 전이죠. 2006년 1월에 천안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토막 시신이 발견돼 해당 서에서 조사 중이었는데요. 머리랑 허벅지, 종아리, 발목이 50m짜리 흰색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겨졌던 사건이었고요. 네? 발견이 됐던 장소도 쓰레기장인 겁니다. 야, 몸통만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것도 쓰레기장에서 발견됐다가 피해자가 맞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동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건 또 다른 사건이었었어요. 네. 정말 형사님들은 쉬는 날도 없이 장장 8개월 동안 이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터지는 다른 사건들 때문에 수사 전담팀은 결국 해체가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년이 지난 2008년 어느 날 과장님의 한마디에 이 두 형사님은 머리가 삐죽하고 섭니다. 피해자 가족이 확인됐다 하시는 겁니다.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수 처리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머릿속에 항상 이 사건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 순간 형님이랑 야, 이제 드디어 범인을 잡을 수 있겠다. 실마리가 탁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가족을 찾았던 거예요? 2007년 크리스마스에 안양에서 초등학생 납치 사건이 발생하면서 2008년 전국의 실종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때 가출인의 가족들 DNA를 채취했는데 그중에 피해자와 일치하는 분이 계셨던 겁니다. 그게 거의 2년 만인 2008년 7월 10일이었고요. 피해자는 누구였는데요? 중랑구에 살던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가출 신고는 남편이 직접 한 걸로 확인됐고요. 저희가 한창 그 탐문을 하고 다녔을 때 남편은 연락이 닿질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종 전담팀에서는 가출인의 어머니와 DNA를 맞춰봤던 거죠. 그 어머니랑 DNA가 맞았던 거군요. 근데 2년 만에 이 딸의 생사를 알게 된 그 어머니는 충격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렇죠. 2006년 그의 어버이날 무렵에 딸을 만난 게 마지막이었다고 하셨습니다. 2006년 5월이면은 시신이 발견되기 3달 전이네요. 네. 가출한 사실도 사이를 통해 들었다고 했고요. 사이가 그동안 딸을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아유, 남편 2년 동안 계속 찾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출 신고는 언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신고 기록을 보니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2006년 5월 23일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건 4일 전인 19일 밤 10시경이었고요. 평소처럼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간다고 했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다음날 확인해 보니 아내의 속옷이랑 양말, 목걸이와 반지가 사라져 있었다고 했고요. 현금 50만 원도 가져간 것 같다고 돼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로 큰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눈여겨봤던 건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다는 거 했는데 결혼 직전에 아내에게 전 남편과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내는 재혼이었던 거군요. 결혼 직전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근데 이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2년이나 살았는데 계속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시 접수를 받은 경찰도 아내에게 혹시 다른 남자가 있었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같이 운영하던 가게를 3시간씩 비우는 일이 잦아서 아내와 다툰 적이 몇 번 있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만나보셨던 거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전화가 정지돼 있다고요? 그럼 혹시 남편까지 뭐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아니면 숨은 건가? 그러면 2년 동안 계속? 그럼 어머님은 사이랑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된 거예요? 딸이 가출한 이후부터는 연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뭐지? 그런데 2007년 봄쯤 딸 부부가 살던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와서는 월세가 밀렸다고 하더랍니다. 열쇠가 2007년 봄쯤에. 근데 아내 가출 후에도 한동안은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사를 갔나 그러면? 근데 왜 친정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지? 딸 명의로 계약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연락을 받고 바로 가 보셨는데 방 안에 이불이 한쪽으로 돌돌 말려 있고 살림살이도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음식들이 모두 상해서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고 했고요. 딸의 옷이나 짐들은
거의 보이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탁기 안에 사위 옷만 몇 벌 있었고 신발장의 신발도 몇 컬레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뭐야?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요. 아내랑 같이 운영했다던 그 가게는요? 부부가 함께 지물포를 운영했었는데요. 건물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게 역시 아내 명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동안 남자 혼자 장사를 하다가 갑자기 안 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가게 물건도 그대로 두고 사라졌다고 했고요. 남편 명의의 차도 집 근처에서 찾았는데 얼마나 오래 방치를 했는지 거의 폐차 수준이었습니다. 폐차 수준이요? 그래서 남편은 찾으셨나요? 남편의 가족부터 만나봤는데요. 2006년 추석까지는 가족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연락도 한 것 같더라고요. 매형 말로는 처남댁이 사라진 후 처남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일도 안 하고 매일 술로 살았다고 했고요. 누나한테는 중국으로 떠나버리게 돈을 좀 마련해달라는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뭐 진짜 괴로웠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형사님들이 남편의 그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만나봤는데요. 이 남편이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중국으로 갈 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덧붙인 말이 왠지 형사님들 귀에 꽂혔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나 아무래도 중국에 가야겠어. 집에 있는 게 무서워. 잠수를 타야겠어. 이러고 연락이 뚝 끊깁니다. 잠수라는 표현은 이건 뭐 도망치겠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범죄자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잠수 탄다. 근데 왜 집이 무서울까요? 그러니까 야 집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토막내. 말만 집이지 살인사건 현장으로. 그러니까 그때 일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무서웠던 거죠. 슬픈 게 아니라. 그래서 바로 부부가 같이 살던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죠. 혹시 부부가 살았을 때부터 쭉 도배장판을 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세입자를 드리긴 드렸는데 도배장판을 새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바로 집주인이랑 세입자한테 말씀드리고 현장 감식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야 그럼 남편이 범인이 아닌가? 저희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더 의심이 되더라고요. 생활하다가 코피가 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부부에 관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야 이거 지물포 가게 했다고 하더니 벽지랑 장판까지 싹 갈았나 싶었습니다. 아, 지물포 가게였지? 설마 하고 수돗물을 얼마나 썼는지 수납 내역들을 봤더니 실종 신고를 했던 2006년 5월경에 다른 딸보다 30톤이나 물을 더 썼더라고요. 30톤. 만약 남편이 범인이고 도주를 하려면 돈이 필요할 건데 집이랑 가게가 아내 명의여서 정리를 못한다면 다른 방법을 썼지 않았을까 해서 부부의 계좌를 다 털어봤습니다. 도망을 가려면 돈이 필요하긴 하지. 그래서 뭐가 나왔나요? 기막힌 게 나옵니다. 아내가 가출을 했다고 했던 19일, 바로 하루 전 18일에 아내 계좌로 640만 원이 입금된 게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4일간 이 돈이 거의 모두 빠져나갔더라고요. 그중에 수표를 추적해보니 이게 남편의 통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표로 인출한 돈이 남편의 통장으로 중국으로 간 건 아니겠죠? 출국 기록을 봤더니 기록이 없습니다. 그 형사님들 속으로 외칩니다. 됐다. 이건 도관에 든 쥐다. 그럼 국내에 있었네. 뭔가 찾으신 모양인데? 자, 그럼 지금부터 아내를 토막살인한 이 남편을 이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들은 그 이 씨의 행적을 찾기 위해서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생활 반응을 아주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데요, 대구에 숨어든 흔적이 나옵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노모와 가족들을 상대로 저희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누나 중에 한 명이 대구에서 살고 있기도 했고, 이 씨가 과거에 대구에서 1년간 택시를 몰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씨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분명 도와주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대구로 내려갔죠. 누나가 대구에 있었어요? 뭐 이러면은 뭐 괴로워했고 이런 것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네. 그쵸. 누나가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가끔씩 전화가 오긴 했는데 휴대전화 번호는 아니었다면서 동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의 통화 내역들을 쭉 뽑아보니 누나가 하는 가게에서 7km 떨어진 옆 동네 공중전화에서 몇 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 야, 아우, 진짜. 누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도 나와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더라고요. 이 씨 같아 보였습니다. 그럼 누나가 감춰주고 있었던 거네. 거짓말 한 거네요. 그럼 누나가 솔직하게 말을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누나 가게 앞에 다른 팀 형사들이 잠복을 서고 저랑 형기는 건설 현장으로 갔습니다. 건설 현장엔 왜 가신 거예요? 정식으로 일을 하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도배나 장판을 하는 현장만 찾아다니면서 이 씨 사진을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일용직 사무실에 이 씨가 찾아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도배 일을 잘하니 일자리를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하고요. 야, 이 지물포 가게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걸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씨가 옮겨 다닌 곳을 쫓아다녔는데 어떤 건설 현장 도배 반장이 이 씨가 밀린 임금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휴대전화번호를 하나 남기고 갔다고 하는 겁니다. 번호까지 알아내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전화기 명의자는 누굴까요? 전화 명의자가 여성이었는데 대구에 사는 누나랑 동갑이었고요. 뭔가 누나랑 동갑이라고 하니까 친구인가? 아니면 누나가 만들어준 걸 수도 있고. 일단 전화기는 대부분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뭔가 필요할 때만 잠깐씩 켰다가 꺼버려서 기지국 위치로는 찾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안 되겠다, 다시 누나한테 가자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주겠어요? 거의 2년을 숨겨줬는데. 그쵸. 누나가 아예 입을 닫았습니다. 매일 찾아가서 설득하고 어차피 잡힐 텐데 이실 짓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얘기했는데도 절대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누나가 더 이상은 동생의 도주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형사님들이 매일 찾고 또 찾은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입니다. 누나의 입이 갑자기 열립니다. 갑자기 열렸다고요? 심경의 변화라도 있었던 건가? 뭐라고 했는데요? 자기 명의로 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동생한테 현금 카드를 줬다. 전화도 친구 이름으로 해줬고 월세방도 구해줬다. 그러면서 주소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뭐지? 절대 얘기해줄 사람이 아닌데 과연 얘기해준 주소에 동생이 있을까? 반신반의했죠. 누나가 얘기해준 그 집이 오르막길에 있는 지층 집이었는데 열고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형사님 예상이 맞았네요. 그러니까 주소를 거짓으로 얘기했네. 그때 그 근처를 막 탐문하고 돌아다니니까 어떤 이웃분이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용달차가 와서 싹 다 싣고 이사를 갔다고요. 뭐야 그게? 저희가 찾을 것 같으니까 누나가 2주간 시간을 벌려고 끌었던 것 같습니다. 2주 시간 벌고 이사 갔으니까 못 찾을 거다? 너무 나쁘다 그건 정말. 그래서 이 씨가 살았던 집이랑 일했던 공사장 주변에 공중전화 180개, 전화번호를 서울로 보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14에 전화해서 일주일 사이에 이삿짐 센터 문의 전화 온 게 있는지 다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집 근처 공중전화에서 114를 통해 전화를 연결한 게 한 통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기사를 만났는데 서구 쪽 쪽방으로 갔다고 했고요. 주소는 몰라도 위치는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야, 결국엔 찾으셨네. 1층짜리 단독 주택이었는데 밖에선 내부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마침 옆집이 2층짜리 주택이 있었는데 딱 각도를 보니까 이 씨가 살고 있는 집 내부가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집 주인의 협조를 받아서 그 집을 들여다봤는데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인 겁니다. 30분 정도를 지켜보는데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형기한테 중국집으로 가라 그랬죠. 중국집에 가라? 갑자기? 형님이 저한테 짜장면 배달부로 들어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향이 경상도라 사투리도 완벽하겠다고 하길래 중국집으로 바람같이 달려갔습니다. 일단은 배달부로 들어가서 내부를 일단 스캔을 딱 떠야 되니까 스캔 뜨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드디어 박 형사님의 위장술이 나오는군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 눈 깜짝할 새에 왔더라고요. 철가방에 헬멧까지 쓰고 또 심지어 어디서 구했는지 추리닝까지 갈아입고는 세상에. 한쪽 바지를 무릎까지 접고 나타났습니다. 제가 대문으로 들어서면서 짜장면이요 했는데요. 마당에 어떤 남자가 담배를 피면서 짜장면 시킨 사람이 없는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문이 열려 있는 곳마다 누가 시킨 건가 싶었는지 다들 고개를 빼꼼히 내미는데 그중에 세 번째 방에 있는 남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지 돌아보질 않는 겁니다. 근데 싸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럼 맞아. 그래서 배달 잘못 온 척하고 얼른 형님한테 달려가서 맞는 것 같다. 일단 가자 했죠. 들어가니까 계속 주방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름을 불러버렸죠. 이동민! 그러니까 흠칫 놀라면서 딱 뒤돌아보는 겁니다. 이 씨였습니다. 아, 드디어 2년간의 도피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야, 막 저항하고 그러진 않나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수갑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방에서 압수할 물건을 찾는데 배낭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사시미 칼이 2자루 나왔고요. 이건 왜 가지고 있었냐 했더니 저도 살아야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그러니까 뭐 언제든 칼을 휘두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살아야지는 뭐야. 아내를 죽여놓고서. 살아야죠? 인정은 했어요? 차에 태우고 출발하는데 일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생각이 없는지 떠보려고 담배를 한 대 줬더니 거절없이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도 말을 안 했죠.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이 씨가 입을 딱 열면서 담배 한 대만 더 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야, 오랜만에 듣네, 담타. 담배를 안 줬죠. 그러니까 초조했는지 담배를 주면은 제가 다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야, 참, 담배 한 개 피. 그냥 털어놔야지 무슨. 왜 그랬답니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내가 세탁기 위에 속옷을 벗어놨대요. 근데 그 속옷에 남자 정액이 묻어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뭐 어떤 그런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처증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바람 피는 것 같아서 사람을 죽였다고? 가출 신고할 때도 3시간씩 가게를 비웠다고 한 게 외도를 의심했던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하라고 했다고 했고요. 급기야 이혼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혼은 안 된다고 했더니 가방에 짐을 싸면서 나가라고 해서 아내를 미쳤다고 했고요. 쓰러진 아내 위에 올라가서 목을 잡았는데 아내가 반항도 안 하고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보였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할 것 같느냐는 심정으로 목을 한참 잡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죽어있더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살다 목을 잡고 있었는데 죽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아내 눈빛이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느껴져서 그래서 정신 차리고 같이 살던 아내를 좀 토막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말로는 맥주 5캔을 마시고 훼손했다고 했는데 그건 뭐 확인되지도 않는 주장일 뿐이고요. 도배 작업을 할 때 쓰던 칼로 토막을 내다가 손목이랑 다리뼈는 힘으로 꺾어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너무 잔인하다. 정말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다. 근데 진짜 아내 외도가 있었던 건 아니죠. 저희가 이 부부의 주변을 탐문했을 때 이 씨가 피해자의 외도를 늘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술 마시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도 있었다고 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사망한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건요. 이 씨는 아내가 피임을 한 것도 외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어머.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말로는 20년 전 남편한테도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아이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때문에 평생을 가시처럼 이 과거를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번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했다고 늘 얘기하고 다녔다고 해요. 재판 결과는요?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편집증적인 증상이 굉장히 심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마도 그걸로 이제 심신미약이 있었다라고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않았는가 추정이 되죠. 혹시 나머지 시신은 찾았을까요? 현장 검증이 끝나고 이 씨가 유기한 곳을 모두 확인해 봤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즐겨봐 이 채널.